자, 했던 인사 또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이제 1, 3월달 법학 처음 시간이고요. 몇 가지 좀 안내를 좀 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목표와 이제 내용인데 뭐 법학의 기본 법률 용어, 법률 효과 등 습득하는 건 당연한 이야기고 일단 시험을 위해서 이제 기출 경향 분석을 정확하게 좀 하셔야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법학의 법리적 사고 함양이라 되어 있는데 이게 바로 리걸 마인드입니다. 아까 우리가 교육론 시간에 배웠던 그 법리 모형 있죠. 법리 모형이 목적으로 하는 사고가 법리적 사고예요. 그게 리걸 마인드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리걸 마인드를 이제 함양하고자 하는 건데 리걸 마인드 함양은 딴 게 아니고 이제 법학의 기본 어떤 구조, 성격을 좀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가끔씩 가다 이제 학생들 중에 이제 저를 잘 모르는 친구들은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죠. 네가 뭔데 이걸 다 하고 있냐. 뭐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처음에 올해 이제 저는 전공이 올해 교육학 쪽이 아니고 올해는 사회과학 쪽이 올해 전공입니다. 그리고 예전에 이제 사시하고 행시, 사법고시, 행정고시 시험도 준비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인회계사 시험 준비도 잠시 한 적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내용들을 시험 준비하는 과정으로 공부를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잘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자면 어쨌든 뭐 시험과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 사회과학 파트 정리하는 거는 어찌 보면 가장 이제 실효적으로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다. 자, 그래서 이제 교재를 보시면 예비 사회 교사를 위한 법학 교재인데 이것도 역시 제가 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출 자료를 통해서 법리적 사고를 어떻게 훈련해야 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은 여기 나온 대로 금요일 오후 12시 15분부터 해서 16시 30분인데 중간에 점심시간이 끼어져 있습니다. 그죠? 네, 확인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설 연휴는 일단 휴강입니다. 휴강이니까 그건 참고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12주차는 마지막으로 모의고사 통해서 공부했던 내용들을 좀 평가를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료 온라인 강의는 필요한 것들을 활용을 하시는데 아마 이제 제일 학생들이 많이 봤던 게 아마 민법 사례 특강, 법 사례하고 이제 판례 특강들 좀 많이 보셨을 것 같고 한국인의 법과 생활은 예전에 이제 이게 임용 시험을 위해서는 봐야 되는 책이다 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한번 특강을 했던 거거든요. 별거 없습니다, 근데. 예. 자, 법학 출제 경향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올해 이제 제가 이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법의 기초 파트에서 시험 문제 나올 때가 됐다. 이유는 뭐냐면 노동법이 너무 많이 나왔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했는데 어쨌든 법의 기초 파트에서 시험 문제 나왔습니다. 너무 문제가 싱겁게 나왔어요. 법의 종류를 가지고 물어봤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헌법과 관련되는 파트 같은 경우에는 헌법 재판론이 가장 핵심이고 기본권 강론이 요즘에 조금씩 기입형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기본권 강론의 대비는 딴 게 아니고요. 기본권의 명칭을 쓰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통치구조론이 사실 최근에 많이 강조되는 파트예요. 그래서 뭐 국무총리의 권한이 뭐냐 뭐 이런 건데 이건 뭐 사실은 그냥 구석진대에서 한번 시험 문제 내본 정도. 그래서 일단 이건 체크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행정법 파트는 기본 원리를 중심으로 출제가 되고 있고 만약에 중요하다면 행정구제인데 이 행정구제는 사실 생각보다 뭐 지금 현재 우리 시험에서는 시험의 확률이 한 5% 정도 됩니다. 그래서 행정법 파트는 어쨌든 시험에 필요한 부분들 집중적으로 좀 중심으로 정리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매년 시험 문제 나오는 파트 중에 또 하나가 이 형사법 파트예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형사법 파트에 보면 소년 보호사건하고 소년 형사사건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 여기 나온 대로 형사법 파트를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범죄 성립 파트는 여전히 중요한 파트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빠뜨리지 말고 다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민사법 파트 같은 경우인데 민사법에서는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이 막판에 이제 시험 되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한동안 민법 총칙이 집중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모의고사반 작년 진행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분위기가 싸한데 어쨌든 민법은 물권과 채권을 중심으로 일단 정리를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물권과 채권은 올해도 잘 정리를 좀 해두셔야 되는 파트입니다. 그 다음에 사회법 파트는 당연히 노동법이 중심이 되죠. 그래서 노동법은 기본 용어를 중심으로
정리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국제법 파트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 이번에 처음 나왔죠. 그래서 국제법 파트에 나오시는 게 1세대 인권, 2세대 인권, 3세대 인권밖에 없다고 했는데 정말 그게 나왔어요. 사실은 이제 그분들이 아는 게 그거밖에 없어 그런 건데 어쨌든 이 부분 정리하고 한 가지 더 체크할 게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그거 체크하면 뭐 시험은 대비는 크게 문제는 없다. 자, 이상으로 오리엔테이션을 마치고 오늘 진도를 나가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 진도는 이제 법의 기초 파트를 정리를 좀 한 작업인데 법의 기초 파트가 사실은 법 철학적 내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내용이 그렇게 만만치는 않아요. 하지만 시험에 나온 수준은 그 정도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교재 책으로 시험에 커버할 수 있는 거는 90%에서 한 95% 정도 되고요. 나머지 이제 못다한 것들은 문제풀이나 모의고사 때 추가적으로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1월달, 3월달은 회독수를 목표로, 암기가 목표가 아니고 회독수를 목표로 최대한 내용들을 많이 읽어보시는 게 일단 핵심이다. 자, 다시 한번 당부를 좀 드리고 오늘 진도로 나가보도록 하죠. 자, 오늘 진도에서 법의 기초 파트에서 첫 번째 파트인데 여기 나와 있는 이제 제 책은 다른 책 교과 과목도 마찬가지인데 한눈에 살펴보기라고 해서 이제 앞에 필요한 내용들을 이제 전체적으로 뭐 그림을 보여준 선행 조직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가벼운 마음으로 나중에 복습하실 때 한번 그냥 읽어보시고요. 자, 우선 첫 번째 사회규범으로서의 법과 법치주의입니다. 일단 이걸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뭘 이해를 하셔야 되냐면 우리가 인간이 사실은 모여 산다라고 하는 것은 모여 살아야 인간이 되고요. 모여 살아야 사회가 됩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인간이라는 말 뒤에는 반드시 사회라는 말이 따라오게끔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인간과 사회를 분리시키거든요. 그런데 예전에 이제 오래전 문헌을 보면 인간 사회라고 표현하지 인간과 사회라고 표현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인간이 모여들어서 사회를 구성해서 사는 것 여기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각종 무슨 문제가 생기죠? 각종 사회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런가요? 생각이 다르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사회가 조직화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죠? 계급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이제 결국은 가지려고 하는 사람, 못 가진 사람, 그 다음에 이것을 가지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 또 이 중에서 이걸 훔치는 사람, 여러 가지 사회 문제들이 직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들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뭐냐면 사회 규범이 됩니다. 그 다음에 사회 규범만 가지고 해결됩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냐면 정치가 등장합니다.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데 정치만 또 해결됩니까? 안 됩니다. 왜? 먹고 사는 문제가 토대가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 물질적 토대와 관련되는 경제라고 하는 것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공부하시는 게 바로 그겁니다. 자, 그러면 사회규범이라고 하는 것들이 등장하는데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죠. 왜냐하면 인간과 사회라고 하는 관점에서 볼 때 인간이 그리스 철학이나 로마 철학에서 강조했던 거는 도덕성이었잖아요. 도덕성을 가져라. 이런 걸 강조하거든요. 이 도덕성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주관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이런 게 있죠. 어떤 한 20명이 30명이 마을을 구성해서 사회규범을 만들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 마을에서는 밥을 먹을 때 이렇게 먹어야 된다라고 규칙을 만듭니다. 그럼 이게 뭐가 되죠? 관습이 됩니다. 그러니까 관습도 역시 특정 지역에 한정되어 적용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어떤 일이 발생하죠? 근대 국가가 등장합니다. 근대 국가가 등장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큰 조직의 어떤 공동체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도덕을 가지고 근대 국가의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맞죠? 한 지역에서 가지고 있는 관습을 가지고 이 국가의 사회 문제 해결할 수 있나요? 못합니다.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게 되냐면 근대 국가의 사회 규범으로서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 막스 베버가 이야기했던 바로 합법성. 이 법이라고 하는 게 실제적인 어떤 사회 규범으로 위치를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부터 국가가 탄생하기 전에는 대부분 다 도덕과 관습, 종교 규범에 의존했거든요. 그런데 근대 국가가 만들어지면서부터는 이 법이라고 하는 게 중요하게 되었고 그렇다면 우리가 학습하는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법은 뭐가 되는 거죠? 실정법이 됩니다. 실정법. 그런데 이 실정법에 관해서는 이제 이런 거죠. 사람들이 법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 법이 정당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법이 정당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법이 정당하지 않다. 이거 가치관의 문제거든. 그럼 이걸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실정법을 판단하는 기준, 그게 바로 뭐냐면 자연법입니다. 이걸 통해서 이제 실정법이 옳고 그름을 따지는 기준을 만들어 놓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각종 실정법이 만들어지고 집행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 사회를 움직이는 어떤 체제나 방식의 원리를 하나 만들어내는데 그게 바로 법치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이 법치주의라고 하는 이 관점을 가지고 지금 접근을 하셔야 되고 법을 이해하실 때도 그 접근 방법으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역사적 배경을 좀 잘 이해를 하고 계셔야 돼요. 자, 한번 볼까요? 법의 어원이 어디서 왔느냐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동양적 어원이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법이라고 하는 것은 물숫자와 제거한다는 것자가 들어가는데 이 뜻은 옳고 그름을 판단한다는 이야기예요. 맨 마지막에 나온 것처럼.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하고 로마에서 유래되는 노모스라고 하는 유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노모스라고 하는 표현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썼던 표현인데 이 노모스라고 하는 그리스의 관습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로마에서 이야기했던 거는 유스죠. 그런데 이 노모스와 유스의 내용은 바로 뭐냐면 개인과 개인 사이에 권리 문제에 다툼이 발생했을 때 이걸 법으로서 해결해 준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노모스하고 유스에는 관습이나 법률인데 그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주관적 권리예요. 법규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 중에 전 세계 시민법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로마법을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로마법이라고 하는 게 바로 거기 나온 거고 로마법은 민법에 시작되는 겁니다. 핵심이. 그러니까 민법은 주로 내용이 뭐죠? 주관적인 권리. 그 주관적 권리에 대한 다툼. 이런 것들이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노모스와 유스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옳고 그름을 따지는 거구나. 그 다음에 법으로서 권리를 인정해 주는 거구나. 이해되셨나요? 예. 자, 그래서 이제 법이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이제 정의 내리는 것은 사실 어렵다라고 하는 거, 이건 너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수학에도 법이 있죠. 이진법, 십진법, 뭐 이런 것처럼. 법이라고 하는 개념은 복잡하다.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법의 개념은 사회규범이다. 첫 번째. 사회규범 중 하나이다. 이걸 좀 기억을 하시고 사회규범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볼 때 사회를 조정하고 만들어준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거. 제목만 한번 봅시다. 가장 보편적 일반적 의미를 가진 사회규범이다. 그 다음 이는 사회규범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일상적 현실을 바로잡아준다. 그래서 3번의 제목처럼 사회를 정상적으로 유지하고자 하는 발명품이 바로 사회규범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나오는 개념이 바로 뭐냐면 현실, 당위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독일어인데 현실은 자연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자연은 뭘 뜻하는 거죠? 현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현실은 어때요? 아름다운 세상이 아니죠. 현실은 디스토피아입니다. 지옥이잖아요. 그 다음에 각종 범죄가 발생하잖아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하는 거지? 범죄가 없는 세상으로 끌고 나가는 것. 이게 바로 뭐죠? 당위, 조례의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법의 내용은 현실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조례입니다. 대표적 예를 하나 들면 헌법에 나와 있는 헌법 10조에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보장되고 있는 겁니까? 보장되어야 한다는 겁니까? 보장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걸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법에서 규정되어 있다고 현실이 그렇다는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법은 조례이지 자연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근대국가가 만들어지면서부터 법은 가장 중요한 사회규범이 되었고 그 중요한 사회규범의 법은 뭘 가지죠? 강제성을 가집니다. 그래서 법의 가장 핵심적 본질, 다른 것과 구별되는 본질은 강제성입니다. 그래서 법은 강제규범이다라고 하는 것, 이걸 체크를 하시고 1번, 강제성은 법의 본질 속성이다. 이거는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왜 본질 속성이냐면 여기 나온 대로 도덕과 관습, 종교 규범과 구분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강제규범을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강제규범을 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법집행기구가 필요하죠. 그 법집행기구가 바로 뭐냐? 조직규범입니다. 법집행기구를 만드는 규범, 조직규범.
그 다음에 이 법 집행 기구를 통해서 사람들의 행동을 통제합니다.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강도하지 말라. 이게 바로 행위 규범으로서 의미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냐? 재판 규범이에요. 재판 규범은 결국 이 사람이 옳은 일을 했느냐, 그런 일을 했느냐는 시비비 판단을 법을 통해서 한다는 이야기거든요. 재판을 통해서.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강제 규범성의 의미다. 자, 그러면 이제 법의 기능 및 역할은 뭐냐라는 이야기인데, 이건 아마 여러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법의 기능은 첫 번째, 인권 보장입니다. 인권 보장. 이건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사회계약론을 통해서 이런 거죠. 존 노크라는 사람이 사회계약론자의 대표적입니다. 그죠? 존 노크는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국가의 필요성은 국민의 소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그럼 국민의 소유가 뭐냐? 자연권이다. 되셨나요? 그래서 국민의 소유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필요한데, 그때 국가의 핵심이 뭐냐면 바로 의회입니다. 법을 만드는 의회. 예, 그래서 법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은 인권 보장이다. 소유를 보장해 주는 거다. 이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럼 소유를 보장해 준다는 말은 누군가가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걸 전제하는 거죠. 그럼 누가 침해할 수 있을까요? 존 노크가 살았던 시대에 침해의 주체는 대부분 다 국가죠. 그러니까 국가로부터 법을 통해 자연권을 보장해 준다, 그 뜻이에요. 다시 존 노크는 뭐라고? 국가로부터 자연권을 보장해 준다. 법을 통해.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두 번째 의미는 뭐냐? 인권 보장을 위해서는 법이 국가 권력을 통제하는 기능과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런데 국가 말고도 또 자연권을 침해할 놈이 있습니까? 있죠. 타인이 침해할 수 있잖아요. 타인이 타인을 침해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이 측면에서 볼 때는 법은 갈등과 분쟁을 해결하는 기능과 역할을 합니다. 자, 법과 다른 사회 규범과의 관계, 여기서부터가 이제 시험에 본격적으로 나오는 파트인데, 방금 했던 그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배경 지식으로 가지고 있어야 제시문을 읽을 때 편합니다. 제가 드리는 이야기 중에 시험에 안 나온다고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되고요. 배경 지식으로 가지고 계시면 제시문을 독해하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돼요. 자, 두 번째 한번 봅시다. 법과 다른 사회규범은 강제성 및 영역에서 구분된다. 자, 아까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이 그림에서 이야기를 하자면 도덕은 누가 만드는 거죠? 개인이. 그죠? 관습은 누가 만드는 거예요? 개인들이 모여있는 작은 특정 마을. 법은 어떻게 누가 만들죠? 국가가 만듭니다. 근대 국가가 만들어지면서 존 노크 등의 사회계약론자들은 어떤 식으로 세상을 쪼개냐면 국가와 사회를 쪼갭니다. 사회계약론자들은 국가보다 사회를 우선시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그래서 사회계약론자들입니다. 그러면 사회를 국가보다 우선시하는데 국가가 뭘 만들죠? 법을 만들고요. 사회 내에서는 어떤 규범도 있었죠? 도덕, 그 다음에 관습법이 있었죠. 이해됐나요? 그러면 국가와 사회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도덕적인 기준을 제시해주는 법은 자연법이죠. 이해되셨나요? 예, 자연법은 국가가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자연법은 어디 시작됩니까? 사회에 시작됩니다. 존 노크가 아까 뭐라고 했지? 자연 상태에서 자연권을, 그리고 자연 상태에 적용되는 법이 뭐죠? 자연법이죠. 그리고 국가를 만들죠. 그러니까 자연법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법은 시작은 어디서 시작되냐면 개인의 도덕으로부터 시작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연법의 시작은 개인의 도덕으로부터. 자, 그래서 법은 국가 영역에서 만들고 도덕과 관습, 종교규범은 사회적 영역에 속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이해를 하시고요. 그렇다면 사회적 영역에는 뭐가 없죠? 물리적인 독점력이 없죠. 그래서 강제성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자, 법과 도덕은 구분되는 것인가 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일단 이거는 그냥 간대 정리합시다. 이게 왜냐하면 법 철학적 의미에서 굉장히 복잡한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좀 전에 이야기했던 대로 자연 상태의 사회, 자연 상태의 사회에서 법과 도덕은 구분이 의미가 없죠. 여기 있으니까.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여기서부터 시작되었고 이걸 반영해서 법이 만들어졌으니까 법과 도덕은 구분이 안 된다는 이야기인데,
그런데 생각보다 여기 상태에서 법이 만들어졌지만 새로운 국가가 만들어졌고 새로운 국가는 또 필요한 법을 만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법과 도덕은 일치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예.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 법과 도덕이 동일하다는 사람들이 있다. 사회에서 국가가 분리되면서 나온 법은 2차적 규범. 자, 이런 입장은 법과 도덕이 하나다는 입장이죠. 구분할 수 없다. 대표적인 사상가들이 울피아누스고 자연법 사상가들이 대부분 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기억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법은 도덕의 뿌리를 두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지. 자, 그런데 근대 국가가 만들어지고 법이 이제 새로운 어떤 실증성을 가지면서부터 이게 이제 여기서부터 뭐가 되냐? 법실증주의의 시작입니다. 법실증주의자들은 옆에다 메모하시죠. 법과 도덕 이원론 법실증주의. 법실증주의. 법실증주의자들은 기본적으로 법과 도덕을 무조건 구분합니다. 이거는 국가에서 새로 만들어진 것들이다. 사회규범이다. 구분된다. 그러니까 토마지우스는 어떻게 구별하냐면 외면성과 내면성을 구별해요. 도덕은 개인의 내면의 문제고 법은 개인의 행동에 대한 규제의 문제고. 자, 이걸 좀 더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사람이 바로 칸트입니다. 칸트는 법과 도덕의 구분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외면성과 합법성이 법의 특징이고 도덕의 특징은 내면성과 도덕성이 내면의 특징이다. 자, 아주 이제 이 법실증주의의 가장 대표적인 두 사람이죠. 오스틴이라고 하는 사람과 케이전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그 미국 드라마 중에 로스쿨 드라마를 보면 가끔씩 등장하는 인물 중에 자주 등장하는 게 오스틴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야기했던 이 법실증주의자의 가장 대표적인 이야기들. 자, 시험 문제는 뭐가 나왔을까 그 이야기인데 시험은 여기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표시한 거. 외면성과 합법성, 내면성과 도덕성이 출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법과 도덕의 관계는 현재는 논쟁적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대표적인 게 바로 뭐죠? 사마리아인법. 착한 사마리아인법.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논쟁거리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 중에는 뭐가 있냐면 간통죄. 간통죄는 도덕적인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걸 법으로 규율했던 거죠. 그러면 도덕을 법으로 만드는 것을 뭐라고 부르죠? 여기 나온 대로 법의 윤리화라고 합니다. 법의 윤리화, 도덕화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회가 스스로 가지고 있는 규범적인 영역에 국가가 법을 통해서 개입을 하게 되면 사회는 자유로워집니까? 자유가 축소됩니까? 축소되겠죠. 그러니까 법의 윤리화는 사회를 굉장히 축소시키는 역할로 갈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해되셨죠? 하지만 법으로 윤리화시켜야 되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대표적인 게 뭐냐면 착한 사마리아인이에요. 이해되셨죠? 착한 사마리아인법을 법으로 도입하자. 그런데 그것뿐만 있는 게 아니고요. 그 밑에 세 번째 좀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민법 2조의 신성실의 원칙 나오죠. 반사회적 법률 행위, 여기에 대한 처벌을 두고 있는 103조가 나오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런 윤리적인 것까지 포함시켜서 규정하고 있는 게 정당행위입니다. 정당행위. 자, 그러면 민법의 각주에 한번 보세요. 어떻게 되냐면 형법 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죠. 민법 103조에 보시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한 사항 되어 있습니다.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라 되어 있잖아요. 그 다음에 민법 2조에서 신의와 성실, 이것도 역시 뭐죠? 도덕적인 문제죠. 자, 이렇게 발현될 수 있다. 그래서 도덕을 법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다라는 예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디귿, 대표적인 예가 바로 착한 사마리아인법 제정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도덕이 법으로 되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 말씀드렸던 그 이야기죠. 모든 도덕을 법으로 규정하는 것, 그게 과연 바람직하냐? 법의 윤리화가 이루어지는 게 바람직하냐?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자유주의자들 생각이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비업에 나와 있는 바로 존 스튜어트 밀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존 스튜어트 밀은 자유론에서 뭘 이야기를 하냐면 국가가 법으로 자유를 규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해 줍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해악의 원칙이에요. 그래서 타인에게 해악을 입히는 행위만 법으로 규정을 하고
그 이외의 행위에 대해서는 자유를 허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해악의 원칙의 기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법의 탈유리화 입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도덕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국가가 개입을 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 그 입장에서 나왔던 논쟁과 대표적인 사건이 뭐냐면 간통죄 헌법 불합치 사건이에요. 니은에 나와 있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법이 도덕보다 우선한다는 입장, 법이 도덕보다 우선한다는 입장을 하게 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일 큰 문제가 바로 법만능주의입니다. 법만능주의. 그래서 법만능주의의 위험성을 이야기한다는 거. 그렇게 되면 자유의 공간이 엄청나게 좁혀진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개인의 어떤 자율성이 침해될 우려가 커집니다. 그렇겠죠. 우리가 지금 현재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면 어떻게 되죠? 언론의 자유에 대해서 국가가 과도하게 제한하게 되면 기자들이 자유롭게 기사를 쓸 수가 없죠. 어떻게 됩니까? 기사를 쓸 때마다 자의 검열을 해야 됩니다. 혹시 국가가 싫어하지는 않을까? 정부가 싫어하면 어떻게 하지? 나 잡혀가는 거 아니야? 이런 거 이제 이런 현상들이 발생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냥 과도한 개입은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도덕을 법으로 규율하는 것이 타당한가 해악의 원칙 충분한가라는 이야기인데 결론만 이야기를 하자면 도덕을 법으로 규율하는 것의 문제는 사회적으로 심각해질 때 법의 규율이 필요한 경우가 있죠. 예를 들면 길거리에서 고양이를 때려 죽이는 거 동물보호법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런데 그게 처음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고양이를 죽여도 별 문제가 안 됐단 말이에요. 사회적으로. 그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죠. 도덕적 문제로 봤지.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하죠? 법으로 규율하는 거죠. 그러니까 필요성이 있고 사회적인 어떤 정의감이 발생했을 때는 도덕이 법으로 규율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까지 심각하게 법이 무조건 개입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법과 관습의 규범입니다. 이 법은 아까도 얘기했죠. 근대 국가가 만들어지고 정치 제도가 본격화되면서 시작된 사회 규범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관습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역사적으로 작은 말부터 시작됩니다. 아주 오래된 규범이죠. 역사적으로 생성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거죠. 그리스 국가, 로마 국가라고 보통 표현을 하지만 실질적인 국가는 근대 국가가 국가입니다. 아시겠죠? 그들을 이해할 때는 그냥 정치 공동체다라고 이해를 하고 책을 읽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법과 관습의 근본적인 차이는 뭐냐? 강제성 대 자유의사에 따른 이행이다라고 하는 거 차이점이 있다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꼭 유념을 하셔야 되는 거는 관습과 관습법은 다릅니다. 아시겠죠? 관습은 말 그대로 사회 규범이고요. 관습법은 이거는 불문법입니다. 관습법 밑에다 하나 적어보시죠. 불문법입니다. 불문법이죠. 불문법. 그러면 불문법이라고 하는 건 도대체 뭐냐 그 이야기인데 법의 제정 형식과 절차를 거치지 않고 만들어진 법입니다. 다시 불문법은 뭐라고요? 법의 제정 형식과 절차를 거치지 않고 만들어진 법. 그 다음에 시험 문제는 뭐였냐면 관습법이란 다수의견에 이 부분이 시험에 출제됐던 겁니다. 관습법이란 오랫동안 관행이 반복되어 다수가 법으로 인식하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판례는 어떤 입장이냐면 판례는 국가의 법원이죠. 법원이 내린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법원의 판례 입장은 오랫동안 관행이 반복되어 다수가 법으로 인식하고 국가가 승인한 경우가 관습법이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다수의 견해는 관습법이 아니고 뭐가 되는 거죠? 사실인 관습에 불과하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나라 판례 입장은 다릅니다. 판례는 국가의 승인이 추가돼야 됩니다. 관습법이 되려면. 그 다음에 4번 법과 다른 사회규범의 조화로운 발전의 필요성 되어 있는데 법치주의만 가지고 법으로만 세상을 통치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법으로 통치를 할 수 없는 영역도 있어요. 대표적인 게 뭐죠? 괴롭힘.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누군가 사람들이 괴롭힙니다. 그런데 이게 범죄에는 해당되지 않는 괴롭힘이에요. 그런 괴롭힘이 있을까? 있습니다. 실제로. 예를 들면 여러분이 맨날 지금 집에 나오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직접적으로 뭔가 행동을 하진 않지만 계속해서 어떻게 하는 거죠? 째려보는 거죠.
째려보는 거죠. 그런데 볼 때마다 계속 째려보는 거예요. 은연중에 괴롭힘인데 이게 폭력이나 범죄까지도 가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걸 폭력으로 받아들이게 됐던 게 바로 뭡니까? 스토킹이죠. 지금 이제 이거하고 약간 비슷한데 이걸 범죄로 처벌하기가 굉장히 힘든 내용 중에 하나 현상이 뭐냐? 가스라이팅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법만 가지고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회 규범이 같이 발전해야 돼요. 도덕도 발전해야 되고 그에 뒷받침해서 관습법도 같이 발전해 줘야 돼요. 관습도. 자, 이걸 이해를 하시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사회 규범의 국가 운영의 사회 규범의 가장 핵심은 법치주의다. 자, 그러면 다시 존 노크 아저씨를 소환을 합시다. 존 노크 아저씨는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자연 상태가 있다. 사람들이 평화롭게 살고 있다. 여기에 사람들은 자유롭고 평등하다. 자연법이 지배를 하면서 자신들의 소유를 보장받고 있다. 그런데 갑자기 힘센 놈이 등장해서 타인의 물건을 뺏어간다. 힘이 약한 우리는 그 물건을 다시 찾아올 수가 없다. 이게 이제 고민스러운 거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했냐. 사법권이 부재한 경우에는 소유를 보장받을 수 없겠구나. 이렇게 사회계약을 통해서 뭘 만듭니까? 법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 법을 만들어서 통치를 해야 되겠다. 사법권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럼 이 법은 누가 만드느냐? 의회가 만듭니다. 그럼 의회는 누구냐? 바로 인민의 대표가 됩니다. 맞죠? 그럼 인민의 대표가 만든 법, 이걸 통해서 국가는 자연 상태에서 누렸던 이 자연권, 바로 소유를 보장해 줘야 된다. 이 논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논리를 그대로 가져온 게 바로 연결해서 가져온 게 법치주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치 구조는 의회뿐만 아니라 의회에서 내린 법에 따라서 집행을 하는 기구가 있고요. 이걸 우리가 뭐라 부르죠? 집행부라 부르고 현대사회에서는 이걸 행정권이라 부릅니다. 행정부. 이해되셨나요? 그 다음에 이 법을 가지고 재판을 하는 기구가 생겨납니다. 이 재판을 하는 기구가 바로 뭐죠? 그게 바로 사법부. 우리가 흔히 법원이라고 부르는 조직입니다. 그러면 이제 법치주의라고 하는 건 이런 거죠. 의회가 만든 법, 이 법을 가지고 집행을 해라. 이게 바로 뭡니까? 법률에 의한 행정이에요. 이건 뭐죠? 법을 가지고 어떻게 해라? 재판을 해라. 이게 법률에 의한 재판이에요. 그러니까 법이 집행부, 사법부보다 우위에 있는 거죠. 그래서 법치주의 세 가지 내용은 첫 번째, 요 단계에서 이야기하는 법의 우위. 그 다음에 법률에 의해서 집행을 해라. 바로 법률에 의한 행정. 세 번째 내용은 법에 따라 재판을 해라. 법률에 의한 재판. 이게 바로 법치주의 세 가지 내용입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런데 그러면 이런 이제 법치주의의 법으로 통치하는 이 법치주의의 내용이 법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을 알겠다는 거지. 그럼 이 법은 도대체 어떤 법이어야 되냐는 이야기예요. 어떤 법이어야 되느냐? 이 법은 대표들이 만드는 바로 실정법이어야 된다는 주장이 있고, 실정법이어야 된다. 그러면 이 실정법이란 말은 제정의 절차와 형식을 거친 법, 이걸 이야기하는 거다. 이런 입장이 있고요. 야, 절차와 형식을 거쳤는데 그 내용이 적절하지 않으면, 옳지 않으면 어떻게 할 거냐. 이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죠. 그게 바로 뭡니까? 바로 자연법주의자들이겠죠. 그 자연법주의자들은 이 절차와 형식이 잘못되거나 옳지 않은 경우, 이걸 규율할 수 있는 판단의 기준이 필요해. 그러니까 법의 내용도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법의 내용도 중요하다 이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절차와 형식만 있으면 되고 내용은 별로 필요 없다는 이야기예요. 내용의 정당성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입장을 취하는 걸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형식적 법치주의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용의 정당성은 중요한 게 아니다. 사회와 국가의 안정을 위해서 법은
절차와 형식을 거치면 충분하다. 이쪽을 뭐라고 이야기하죠? 이쪽을 우리가 실질적 법치주의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형식적 법치주의자들 중에 최고의 빌런이 등장합니다. 형식적 법치주의의 최고의 빌런이 누구였죠? 히틀러. 이 히틀러가 빌런이 등장하면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형식적 법치주의가 오히려 법의 이름으로 법을 파괴하는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빌런의 등장을 계기로 해서 자연법에 근거하고 있는 실질적 법치주의자들의 주장이 힘을 얻게 됩니다. 아시겠나요? 이게 바로 20세기 초반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바로 실질적 법치주의. 그래서 실질적 법치주의자들은 형식뿐만 아니라 바로 내용이 중요하다. 그러면 이제 내용이 잘못된 법을 가려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법이 내용이 잘못됐다. 이걸 가려내는 제도가 뭐죠? 법이 내용이 잘못됐다. 여러분들 언론 신문기사에서 한 번씩 보잖아. 국회가 만든 법이 잘못됐다 이거. 위헌이다. 누가 합니까? 헌법재판제도. 그래서 나온 제도가 헌법재판제도예요. 실질적 법치주의의 가장 대표적인 제도가 뭐냐? 헌법재판제도. 이해가 되셨나요? 네. 자, 이렇게 해서 법치주의를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앞으로 우리가 계속 봐야 됩니다. 법치주의 의미에서 반드시 꼭 기억하셔야 될 시험에 나왔던 내용은 법률 유보라는 개념이에요. 기본권을 제한할 때는 반드시 법률로 제한해라. 메모하세요. 법률 유보의 뜻이 뭐라고요? 기본권을 제한할 때는 반드시 법률에 의해서 해라. 그럼 물어봅시다. 집행부가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언제는 가능합니까? 국회가 만든 법률에 의해서는 가능합니다. 그걸 뭐라고 하지? 법률 유보라고 합니다. 법원이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의회가 만든 법률에 의해서 재판을 할 때 가능합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이게 바로 법치주의입니다. 자, 법치주의 내용은 세 가지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첫 번째, 여기에 나오는 거 법의 우위, 과루침 부분 체크하시고, 법률에 의한 행정, 그 다음에 법률에 의한 재판. 여러분들은 앞으로 계속 이걸 반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형식적 법치주의가 나오는데, 형식적 법치주의 의미를 설명해 드렸고요. 형식적 법치주의 옆에다가 적어 두시죠. 법실정주의. 법실정주의. 그 다음에 통치의 합법성을 강조했다고 했잖아요. 그죠? 합법성 강조 옆에다 뭐를 적으시면 될까요? 형식과 법의 제정 형식과 절차를 강조. 그래서 법의 제정 형식과 절차만 있으면 법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이야기해요. 다시 법의 제정 형식과 절차만 있으면 정당성이 인정된다. 자, 그런데 형식적 법치주의 한계는 뭘 통해서 만났다? 법의 이름으로 법을 파괴하는 일. 바로 히틀러라고 하는 최고의 빌런을 만나게 됩니다. 대한민국은 유신헌법을 만나게 됐죠. 자, 이러면서 이제 실질적 법치주의가 나오게 되고요. 실질적 법치주의 의미 옆에다가 하나 적어 두시죠. 자연법 사상. 실질적 법치주의를 잘 표현하는 대표적인 표현이 뭐냐면 이 법앞의 평등입니다. 법앞의 평등은 법 적용의 평등. 법 적용의 평등은 형식과 절차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그죠? 근데 형식과 절차뿐만 아니라 내용이 평등해야 된다. 그 말은 결국 실질적 법치주의 표현이죠. 그 다음에 통치의 합법성뿐만 아니라 통치의 정당성도 강조한다라고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대표적인 제도가 뭐다? 법을 심사하는 제도. 헌법재판제도 중 위헌법률심판제도. 몇 줄 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뉴스 보도에 자주 접하는 거죠. 그리고 옆에다 뭐라 적어 두시냐면 법을 심사하는 이걸 우리가 법적 용어로 규범통제라고 합니다. 법을 심사하는 걸 법률 용어로 뭐라 부른다고요? 규범통제. 규범통제. 그 다음에 형식적 법치주의와 실질적 법치주의 관계는 어떻게 되냐 그 이야기인데, 형식을 전제로 한 실질의 문제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실질적 법치주의가 형식을 무시하는 게 아니다. 형식이 전제된 실질적 법치주의. 이해되셨죠? 네. 자,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이제 법학의 기본의 이제 법치주의에 대한 내용과 이해는 끝났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그렇다면 이 법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루어져야 되는지, 그리고 법은 어떻게 적용되는지, 이 내용들 하나씩 볼 거예요. 그럼 제일 첫 번째, 법의 목적을 볼 겁니다. 그 법의 목적이 바로 뭐죠? 법의 이념입니다. 그래서 법의 이념 옆에다가 법의 목적이라 적으시면 돼요. 자, 그래서 법의 이념은 법의 목적이고요. 모든 법은 기본적으로 구체적인 목적을 가집니다. 대표적인 사례를 제가 하나 소개해놨는데 이게 올해 시험 문제였습니다. 근로기준법의 목적은 이 법은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하면 된다는데 기입형이 뭐였냐면 근로기준법을 쓰라는 거였어요. 이 지문 주고 이 법 주고 아시겠죠? 그래서 법의 목적을 통해 법이 추구하는 가치 이걸 통해 우리는 평가를 합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근로기준법은 노사관계의 공정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법의 목적은 법을 평가할 때 기준이 됩니다. 이 법이 제대로 된 법인지 제대로 된 법이 아닌지를 평가할 때 기준이 됩니다. 됐어요? 그래서 나중에 옆에다 한번 참고를 하세요. 그러면 기준이 되는 거라는 법을 해석을 해야 되잖아. 그죠? 관계되는 법 해석이 뭐냐? 목적론적 해석입니다. 옆에 하나 메모를 하시면 목적론적 해석. 그 다음에 이제 법의 공통된 목적은 무엇일까라고 되어 있는데 공통된 목적은 그냥 하나 적으시죠. 옆에 공정과 정의입니다. 간단히 이야기하면. 그 다음에 법적 안정성입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전통적인 기준은 라드브르 2번에 나와 있는 3요소설 정의, 한목적성, 법적 안정성인데 제가 만약에 이제 이걸 법학 통론책에 쓴다면 저는 묶을 거예요. 정의와 법적 안정성 두 가지 요소로 나눌 겁니다. 실제로 국내 학자들은 요즘에 대문다 보면 3요소설이 아니고요. 2요소설이 많아요. 정의, 법적 안정성. 됐죠? 자, 그런데 우리는 일단 정의, 전통적인 통설의 입장에 따라 정의, 한목적석, 그 다음에 법적 안정성을 순서대로 살펴볼 겁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식사하시고 정의란 무엇인가부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